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30대 중반에 접어든 여성이랍니다. 제가 20대 말에서 30대 초에 겪은 황당한 사연을 말씀드리려고 용기를 냈어요. 어느 날 동네에서 가장 큰 마트 사장님이 저를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오래 했고 마트 사장님은 저를 참 마음에 들어 하셨었죠.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도 계속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사장님은 저를 만나면 맛있는 밥도 사주셨고 저는 가게에 일손이 빌 때마다 가서 도와드리기도 했어요. 저를 마치 딸같이 생각해 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또 맛있는 것을 사주시겠다며 저를 부르셨죠. 그런데 이번엔 좀 의외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혜정 씨를 좋게 본 사람이 소개를 시켜달라고 어찌나 조르는지 원. 소개요? 무슨 일자리인가요? 일자리가 아니라 소개팅을 시켜달라는 거야. 그런데 이 집이 아주 좋은 집안이에요. 아들과 아버지가 같이 사업을 하는데 꽤 잘 되나 봐. 그 집으로 시집가면 아마 혜정 씨 팔자 필걸? 저는 이 말을 듣고 좀 의아했답니다. 저는 시골 출신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서울에 올라와서 직장 생활을 좀 하다가 지금은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을 좀 따볼까 하고 준비 중에 있었거든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부유하게 잘 사는 집에서 며느리감으로 찍을 만한 사람은 절대 아니었죠. 그런데 그 아들도 그렇고 집안에서도 그렇고 그저 얌전하게 살림하고 아이 낳아 키울 현모양처감을 원한다죠. 그러다가 사장님 마트에서 저를 보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음에 들어 사장님께 다리를 놔달라고 부탁한 거죠. 얘기를 들어보니 서울에 얼마 남지 않은 일반 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경치도 풍광도 마치 외국 예쁜 도시 같은 방배동에 있는 큰 집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저 역시 굳이 결혼 생활과 직장을 병행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기에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만나나 보자 싶었죠. 안녕하세요. 혜정 씨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굳이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라서 아마 사장님이 다 말씀하셨을 거예요. 첫마디를 떼는데 아주 겸손하게 자신을 소개하더라고요. 인상을 보니 부잣집 아들답게 아주 귀티나는 인상이었어요. 남자 피부가 어찌나 하얀지 여자 피부 같더군요. 얼핏 보기에도 밖으로 나다니지 않고 사무실에만 있는 사람으로 보였어요. 아무튼 첫인상이 나쁘지 않은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되었죠. 3번 정도 만났을 뿐이었는데 그 사람은 제가 편했는지 먼저 만났던 여자와의 연애담까지 들려주는 거였어요. 남들이 보면 잘 나간다고 할 만한 커리어우먼이었는데 어떻게든 자기 주장을 관철시켜야 속이 풀리는 성격이었대요. 그런데 이 남자는 그런 성격과는 반대의 성격을 가진 것 같았어요. 먹는 것이든 만나는 장소든 굳이 자신의 뜻을 내세우지 않더라고요. 몇 번을 더 만나보았지만 뭐든지 저를 먼저 배려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여자한테 자상한 남자였어요. 만난 지 6개월 정도가 되었을 쯤에 생각보다는 좀 이른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어요. 하긴 그 사람이나 저나 홍기가 꽉 찬 나이였죠. 우리 집에서도 제 결혼에 대한 걱정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고 그 사람 집안에서도 빨리 며느리를 보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서둘러 상견례 날짜를 잡았죠. 다행히 상견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잘 끝났답니다. 그리고 결혼 준비를 위해서 우리 엄마와 그 사람의 어머니가 만나면서 결혼 준비가 조금 삐끗하더라고요. 다름이 아니라 예단 때문이었어요. 예비시댁은 아버지 쪽으로 형제가 3분이시고 어머니 쪽으로 5남매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아버지 쪽이나 어머니 쪽이 모두 좀 사시는 집안들이라서 결혼할 때 예단들이 좀 크게 오고 갔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비 시어머니의 말은 받았으니 갚아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 샤넬이니 구찌니 하는 브랜드 이름이 왔다 갔다 했고 심지어 아버지 형제 되시는 분들께는 명품 로고가 붙은 양복 한 벌씩은 모두 해드려야 한다는 거였어요. 이 밖에도 요구가 많았죠. 우리 집도 사실 시골에서 그렇게 가난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예비 시어머니가 말하는 그런 예단을 모두 갖춰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답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가 일단 소강 상태에 들어갔어요. 뭐야, 집안 형편 안 본다면서. 그런데 이렇게 예단을 크게 해오라고 하시니 이건 나를 며느리로 맞이하기 싫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 그게 아니라 엄마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내신 거라고 하시더라고. 받은 것이 있으니 돌려줘야 할 텐데 어떡하나 하고 말이야. 이건 자기가 이해를 좀 해줘. 그 대신 우리 살 집값은 넉넉하게 해주신다고 했어. 예비 남편을 통해서 그 정도 예단 준비는 우리 형편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몇 번을 전했는데도 남편의 어머니가 그 예단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더라고요. 자꾸 이러시면 우리 집 형편상 나는 이 결혼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어. 부모님 사시는 집 팔아서 예단 준비를 할 수는 없잖아. 결국 결론이 나지 않을 이야기가 돌고 돌다가 예비 시집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받은 것을 생각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서 돌려줄 수밖에 없으니 예단은 시댁에서 알아서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 돈을 그런데 우리 신혼 살림 집값에서 좀 많이 충당하시겠다는 거였죠. 말하자면 예단비와 집값을 퉁치자는 얘기였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말하기를 어차피 집도 넓고 하니 집에 들어와 살라는 것이었죠. 시집살이요? 그건 정말 싫더라고요. 요즘 누가 시집살이를 하나요? 그리고 요즘 경향은 시부모가 오히려 며느리를 데리고 사는 것을 기피한다고 하잖아요. 며느리 시집살이라는 말이 괜히 나왔겠어요? 더구나 이 시집살이 제안에 제 발목을 잡는 원인이 또 하나 있었답니다. 바로 예비 남편의 누나가 되는 손이 시누이가 집에서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였죠. 시부모님만 계셔도 힘든 판국에 손이 시누이에 남편까지 한 집에 살고 있다니 이 결혼은 정말 아니다 싶었답니다. 자기야, 우리가 아무래도 인연이 아닌 것 같아. 나는 부모님 모시는 것도 자신이 없지만 시누이하고 한 집에 사는 건 정말 자신 없어. 그러니 우리 그냥 이쯤에서 결혼 얘기 접자. 예비 남편이 한동안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는데 눈물이 반짝이는 게 보였죠. 그리고 그 반짝이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는 듯 천장을 바라보기도 하는 거였어요. 제 나이가 몇인데 지금까지 연애 한번 못 해봤겠어요. 결혼 얘기가 나온 적은 없었지만 헤어지던 순간에도 남자의 눈물은 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동안 시집의 예단에 대한 고집과 그럴 여유가 없다는 저 사이에 끼어서 이 사람이 중간에 죽어났겠구나 싶었죠. 모든 걸 다 떠나서 내 마음을 좀 생각해줘. 그리고 우리 누나는 조금 있으면 나갈 사람이야. 길게 같이 살 생각 아니고 지금 매형이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잠시만 우리 집에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여자의 눈물에 약한 것이 남자라고 하더니 제 경우는 남자의 눈물 몇 방울에 마음이 약해진 케이스였어요. 생각만 해도 싫은 시누이까지 같이 사는 시집살이였지만 잠시라고 하니 일단 이 사람을 믿어보자는 쪽으로 마음이 조금씩 기울었답니다. 이렇게 얘기가 풀리면서 결혼 준비는 다시 활기를 띠었어요. 신혼여행도 해외로 열흘이나 보내주더군요. 시누이까지 있는 시집에 들어와 살기로 한 며느리에게 미안하다는 뜻에서 보내주는 것이라고 했다죠. 그렇게 달콤한 허니문이 끝나고 신혼살림에 들어갔죠. 물론 결혼 전에도 인사차 간 적이 있었지만 시집을 가서 집을 여기저기 돌아보니 그냥 휙 보았을 때보다 훨씬 넓더군요. 거기다 마당까지 넓어서 이 집을 관리하는 것만 해도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시부모가 기거하는 안방을 잠시 들여다보니 작지 않은 사무실만큼 넓더군요. 일단 음식 마련하는 일만 해도 큰일이었어요. 모두 6 식구가 먹고 살아야 하는 일이었죠. 신혼여행이 끝나고 인사를 받겠다고 거실에 앉아있는 시부모와 시누이 내외를 보자 한숨이 저절로 나오더군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 다음 날부터 부엌살림에 대해 우선 배우기 시작했죠. 지금은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같이 밥을 해먹고 살고 있었는데 이전에는 가정부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처음엔 괜찮더니 날이 갈수록 해이해져서 내보냈다죠. 시누이는 아주 익숙한 솜씨로 제게 시범을 보였답니다. 그런데 저는 시누이가 제게 부엌살림의 시범을 보이는 동안
정말 적지 않게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형님, 식구는 6식구인데 이 정도 양은 7, 8인분은 훨씬 넘겠는데요. 이렇게 음식을 미리 많이 만들어 놓으면 다 남아서 버리지 않을까요? 아니, 이게 우리 집 한 끼분이야. 우리 엄마 아빠가 대식가셔. 그리고 아버지 사무실이 이 근처에 있어서 밖에서 점심 저녁을 해결하지 않고 집으로 드시러 오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항상 여분의 음식이 있어야 돼. 그리고 시부모님은 식사를 부엌 식탁에서 아들, 딸 내외와 함께 하시지 않고 꼭 안방에서 따로 드시더라고요. 제가 죽어라고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시누이가 안방으로 음식을 가져다 드렸죠. 그리고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간식도 즐겨 드시니 저더러 나가서 사오라고 차키를 자주 주더군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술, 담배도 즐겨 하시는 분이었어요. 한번 살아나갈 때마다 꽤 많은 양의 간식거리와 음료, 그리고 맥주 등의 주류, 담배 등을 사다 날랐죠. 제가 조금씩 일에 익숙해지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조금씩 손을 보태주기는 했지만 거의 모든 일을 저 혼자서 맡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손을 떼버렸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손만 떼고 입으로는 여전히 살림에 관여를 하는 것이었어요. 말이 좋아 관여한다고 하는 것이지 시누이는 제가 하는 일을 거의 관리, 감독하는 것 같았죠. 부엌 식탁에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를 반복하더군요. 정말 짜증이 머리 끝까지 솟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가 집안일에서 손을 거의 떼셨다면 이 살림은 제 살림 아니겠어요? 이미 출가한 딸이 친정에 얹혀 살면서 시어머니가 해야 할 일을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이었죠. 자기, 누나 금방 나간다고 했었잖아. 그런데 내가 보기엔 절대로 나갈 생각 없어 보이던데? 약속한 거하고 틀리잖아. 도대체 언제 내보낼 건데? 가뜩이나 일도 많을 텐데 누나가 도와주니까 없는 것보다 낫지 않아? 우리 엄마 아빠 음식 만들어내는 것만 해도 힘들 텐데 누나가 도와주잖아. 솔직히 주제 넘잖아. 출가한 딸이 얹혀 살면 나 죽었다 하고 살아도 미울 판인데 할 말 다 하고 어머니 대신 시집살이 다 시키고 도대체 당신 누나가 뭔데? 제가 이렇게 말할 때는 남편의 입에서 알았으니 어떻게든 빨리 내보내겠다는 말이 나오기를 기대한 거였어요. 그런데 남편의 다음 반응은 그야말로 의외였죠. 어디서 손이 시누이한테 주제 넘는다는 둥, 얹혀 산다는 둥 말이 많아? 그리고 누나가 무슨 시집살이를 시켰다고 그러는 거야? 누나가 안 가르쳐주면 자기가 그런 일 다 혼자 할 수나 있어? 다시는 우리 누나 험담하지 마. 나 기분 별로야.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라고 한다면서요? 남편은 절대로 제 편이 아니더라고요. 결국 하소연을 한다는 것이 서러움만 한가득 받고 끝나고 말았답니다. 시어머니는 시누이에게 모든 것을 맡긴 듯 가끔 쇼핑이나 하면서 지내더라고요. 한번 나가면 명품 로고가 찍힌 쇼핑백을 한가득 들고 들어왔죠. 시어머니 안방엔 하나에 적어도 30만 원 이상 하는 고가의 화장품이 몇 개씩 보였고 옷방에 진열된 옷, 구두, 가방도 모두 내놓으라 하는 명품이었죠. 시누이 방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아버지와 남편이 하는 사업이 잘 되기는 하나보다 생각했죠. 남이 보면 그림 같은 동네에 있는 큰 집에 잘 나가는 사업가 집안에 부러울 것이 없겠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벌써 지치고 있었답니다. 우선 그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을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일하는 사무실이 시댁과 근처에 있다는 것도 반가운 일이 아니었죠. 매일 집에 찾아와 점심, 저녁을 챙겨 먹었으니까요. 저 혼자만 먹으면야 김치 하나만 놓고도 먹죠. 그런데 시아버지 식탁을 그렇게 차려드릴 수가 있나요? 거기다가 남편과 시아버지의 퇴근이 늦는 경우가 많아서 오밤중이 되어야 제가 할 일이 끝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리고 일이 정말 바쁘신지 사무실에서 못 들어오시는 날도 많았답니다. 일이 끝나고 제 방에 들어와서 앞치마를 벗으면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하고 구겨져 골아 떨어지곤 했어요. 원래 저는 깊이 잠이 못 드는 체질인데 누가 업어가도 모르게
골아떨어질 정도로 힘든 생활이었답니다. 그렇게 힘든 하루하루가 지나고 있던 어느 날 친구들한테 갑작스럽게 전화가 온 날이었어요. 우리 집 근처에서 다들 만나기로 했으니 잠시 나왔다 가라는 것이었죠. 나갔다 오겠다는 말이라도 하고 나가려고 신우이를 찾았는데 거참 행동까지 빠른 신우이였어요. 분명히 조금 전까지 부엌에 같이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는 거였죠. 다만 시어머니가 거실을 지나서 안방으로 가시기에 뒤따라가서 노크를 했어요. 아무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노크를 하고 문 손잡이를 돌려보았더니 안에서 잠겨 있더군요. 나가더라도 말은 하고 나가야겠는데 어쩌나 싶어서 좀 기다렸다가 또 노크를 해보았죠. 나 옷 갈아입느라고 문 잠갔다. 밖에서 말해라. 무슨 일이니? 아, 어머니, 친구들이 근처에 와 있다고 잠시 나오라고 해서요. 2시간만 나갔다 들어올게요. 어머니가 귀찮다는 듯한 말투로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 몰라 식탁에 어머니가 먹을 점심 식사를 준비해두고 하늘하늘한 천으로 덮어두고 친구들 모임에 나갔죠. 그런데 모임에 나가기 위해 대문 밖을 나서다가 웬 아줌마가 우리 집 주변을 배회하는 것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아줌마가 대문에서 나오는 저를 보더니 얼른 시선을 피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것이었어요. 그저 길을 찾는 사람이겠지 했답니다. 나가서 수다를 떨다 보니 저녁을 준비할 시간에서 조금 지난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자네, 도대체 살림하는 사람이 어딜 이렇게 돌아다니다 오는 거야? 그리고 저 식탁에 차려놓은 건 누구 코에 붙이라고 차려놓은 거냐고. 나가기 전에 형님을 찾았었어요. 그런데 안 계시기에 어머니 드실 것만 차려놓고 나간 건데요. 뭐가 잘못됐어요? 도대체 시부모 모시는 사람이 저녁 준비는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늦었냐면서 신우이가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더군요. 형님, 제 손만 손인가요? 저 오기 전에는 형님하고 어머님이 다 하셨다면서요. 며느리가 무슨 음식 만들려고 시집 온 사람도 아니고 친구들 모임에도 잠깐 못 나갔다 와요. 그리고 저한테 시집에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시기 전에 형님 먼저 시댁에 할 도리 하시는 게 순서인 것 같은데요. 신우이가 그야말로 길길이 뛰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얌전하고 순종적인 줄 알았더니 사람 완전히 잘못 봤다는 둥,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망하게 되어 있다는 둥, 솔직히 입에 담지 못할 말까지 섞어가면서 크게 핀잔을 주더군요. 이날은 저도 지지 않고 하는 말마다 대꾸를 해주었어요. 저희 결혼하고 나면 금방 나간다는 분이 왜 이렇게 친정에 오래 계시는 건데요? 이제 그만 이사 나가셔야죠. 안 그래요? 신우이가 기가 막혔는지 아니면 할 말이 없었는지 그만하자고 하더군요.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나니 어느 정도 속이 시원했어요. 저녁 늦게까지 일을 다 하고 방에 들어와서 오랜만에 꿀잠까지 잤다니까요. 잠을 잘 자서 그런지 다음날 아침이 날아갈 것 같더군요. 아침 식사 준비를 해서 시아버지와 남편을 출근시키고 청소기를 밀면서 콧노래가 저절로 나왔어요. 아, 깜짝이야. 아버님, 깜짝 놀랐잖아요. 언제 들어오셨어요? 저 청소하느라고 들어오신 줄도 몰랐어요.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시아버지는 그냥 잠시 쉬러 왔다고 하고는 안방으로 가더군요. 그러고 나서 제가 청소를 하러 2층으로 올라간 사이 시아버지가 어느새 다시 나갔던가 봐요. 저녁이 다 늦어서야 잠시 볼 수 있었죠. 처음 시집 와서는 정말 몸이 너무나 힘들어서 제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골아떨어지는 일이 부지기수였는데 이제는 몸이 적응이 되어서 방에 들어가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었어요. TV를 보고 깔깔거리기도 하고 인터넷도 뒤져보고 넷플릭스에서 이 영화 저 영화 보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잠이 들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골아떨어졌을 때는 피곤해서 꿈도 꾸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꿈도 꺼지더라고요. 꿈에서 웬 불도저가 하나 나타나서는 우리 집 지하실로 쿠궁거리며 다가오는 꿈도 꾸었죠. 그리고 꿈에 신우이의 머리채를 실컷 잡아 흔들어 주기도 했어요. 비명이 마치 지옥 저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윙윙거리며 귓전을 울렸답니다.
시누이 머리채를 잡는 통쾌한 꿈도 있었지만 깊이 잠드는 타입이 아니라서 그런지 꿈자리가 늘 어수선했답니다. 하루는 꿈에 웬 술자리가 보였어요. 남자들 몇이 상을 두고 둘러앉아서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 말소리가 두런두런 들리기도 했죠. 아무튼 잠에 골아떨어지지 않게 되면서 꿈을 자주 꾸는 통에 잠이 깊질 못했고 그래서 낮에 졸린 나날이 계속되었어요. 그날도 요란스럽게 만든 아침을 먹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출근을 했고 집에는 시누이와 시어머니 그리고 저만 남아 있었죠. 제가 부엌에서 물잔을 씻다가 그만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죠. 크리스탈 물잔이라고 조심하라고 시누이가 말했었는데 또 한 소리 듣겠다 싶더군요. 그런데 제가 잘못 들었을까요? 쨍그렁 소리에 이어서 바로 발밑에서 또 한 번 쨍그렁 소리가 난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부엌 천장이 높아서 울리는 소리일까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제가 떨어뜨린 물잔의 쨍그렁에 이어서 다른 쨍그렁 소리가 작지만 분명하게 제 귀에 들렸답니다. 일단 저는 시누이가 보기 전에 얼른 치워야겠다고 생각하고 깨진 물잔 조각을 깨끗이 치웠어요. 그러고는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흘렀고 어느 늦은 밤이었어요. 자기 담배 냄새 너무 난다. 옛날엔 향수라도 뿌리고 다니더니 요즘은 그것도 안 뿌리나 봐. 그 담배는 도대체 언제 끊을 거야? 결혼하면 끊기로 했었잖아. 시부모는 이미 안방으로 들어간 뒤였고 우리 내외와 시누이가 같이 거실에 앉아 있었죠. 그날은 특히 남편에게서 나는 담배 냄새가 거실 전체에 퍼져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일어나서 거실 구석에서 탈취제를 찾아 거실에 뿌려대기 시작했죠. 계속 남편에게 담배 좀 작작 피우라고 잔소리를 하면서요. 아유, 이 동네에는 그런 애들 없는 줄 알았는데 고등학생들 몇이 우리 집 뒷마당 쪽 바깥 벤치에서 매일 모여서 담배들을 뻑뻑 피운다지 뭐야? 또 그 애들인가 보다. 시누이의 말에 괜히 애먼 남편을 잡은 것 같아 좀 미안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시누이가 제게 또 심부름을 시키더군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간식, 음료, 술, 담배 뭐 그런 것들이었어요. 이제는 대략 한 번에 얼마나 사야 하는지도 알기 때문에 신용카드와 차키만을 받아가지고 마트로 향했답니다. 그런데 나가는 길에 얼마 전에 보았던 그 아줌마를 또 볼 수 있었어요. 또 우리 집 근처에서 서성이다가 제가 다가가니까 얼른 돌아서더라고요. 혹시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러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나 생각도 들었죠. 그날 장을 봐가지고 와서 시누이에게 그 아줌마 얘기를 했어요. 제가 몇 번 집 주변에서 그 아줌마를 보았다고 하면서 이상한 사람일지도 모르니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까를 물었답니다. 그런데 시누이의 반응이 필요 이상으로 예민하더군요. 경찰은 무슨 경찰이야?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을 다 신고할 참이야? 우리 집 앞은 누가 지나다니지도 못하냐고. 네? 그게 아니라요. 형님, 몇 번이 다 같은 사람이었다니까요.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빈집인지 확인하고 털어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 신고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시누이는 또 아주 단호하게 쓸데없는 생각 말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분명 같은 사람이었고 제 마음속에 그 일은 하나의 궁금증으로 남았답니다. 며칠 뒤 길에 나가보니 어느새 단풍이 다 떨어지는 계절이더군요. 길에 떨어진 단풍잎들이 사람들의 발길에 밟혀서 지저분했어요. 차도에까지 날린 단풍잎들이 자동차 바퀴에 밟혀 도로도 지저분했고요. 장을 다 보고 집에 돌아와 차고에 차를 두고 일부러 대문을 통해 앞마당을 가로질러 들어갔어요. 집 앞 마당에도 나뭇잎들이 떨어져서 짓밟혀 지저분할 것 같았죠. 그런데 정말 이상했답니다. 나뭇잎이 떨어진 그대로 아무에게도 짓밟히지 않은 채로 온전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껏해야 제가 나가면서 밟은 것 정도였어요. 솔직히 식구가 6식구이고 아침마다 4사람씩 출근을 하는데도 나뭇잎이 멀쩡하다뇨. 다들 이 마당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는데 참 이상하다 싶었죠. 그러다가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었답니다. 그동안 거의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출근할 때 중문까지만 배웅을 했었다는 생각이 났어요. 따라 나갈라 치면 굳이 중문을 닫으면서 나오지 말라고 했던 남편의 말도 기억났고요. 오늘도 남편과 시아버지가 중문을 통해 나갔고 저는 현관을 나가는 것까지만 보고 들어왔던 기억이 나더군요. 시누이는 어딜 갔는지 보이지 않았고 어머니도 안방에 있는지 기척이 없었고요. 자기야, 나 자기 사무실 좀 구경시켜주라. 한 번도 안 데리고 나갔었잖아. 아버님하고 자기가 일하는 곳인데 구경이라도 해야지. 사무실에 책상하고 의자밖에 더 있어. 구경하긴 뭘 구경하겠다는 거야? 생산하고 유통은 다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고 사무실은 그야말로 생산, 유통을 기록하는 곳일 뿐이라고. 굳이 그렇게 저를 데리고 나가지 않으려는 이유도 알 수 없었어요. 제 마음속에 짙은 의심의 먹구름이 뭉게뭉게 일었답니다. 점점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 가지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니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우선 시어머니도 이상했죠. 아침을 먹고 방에 들어가면 쇼핑을 하러 나가는 날을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나오질 않는 거였어요. 도대체 안방에서 혼자서 뭘 하길래 그렇게 나오질 않는 것일까요? 그리고 시누이 남편에 대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침을 먹고는 항상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다는 것을 저는 이제 깨닫고 있었답니다. 처가의 재산을 믿고 그러는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매일 어디를 가는지 집에 없는 것이었죠. 결국은 이 궁금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보려 마음을 먹었죠. 시어머니가 한번 들어가면 도통 나오지 않는 안방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누이가 심부름을 시키는 날 마음을 굳게 먹고 현관문을 나간 다음 다시 살그머니 안으로 들어왔답니다. 우리 방에 몸을 숨기고 바깥을 조금씩 살피면서 안방 문이 열리길 기다렸어요. 드디어 육중한 안방 문이 열리더군요. 그런데 그 방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시누이도 나오는 것이었어요. 두 사람이 함께 나와서 뭔가를 의논하는 것 같더니 부엌으로 향하더라고요. 정말 모험이었지만 저는 얼른 발소리가 나지 않게 안방으로 가서 방문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일단 보기에는 이상할 것이 없었고 단지 장롱문이 열린 채 있었답니다. 그런데 저는 안방에 들어서면서 도대체 어디서 풍겨오는지 모를 아주 지독한 담배 냄새를 맡을 수 있었어요. 그러고는 분명히 장롱 뒤쪽에서 웅얼거리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죠.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너무나 무서워서 그만 안방을 뛰쳐나와 우리 방으로 가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덜덜 떨었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마음이 좀 진정된 다음에 용기를 내서 바깥으로 나갔어요. 뭐야? 내가 심부름 보냈었잖아. 여태 안 가고 뭘 하고 있는 거야? 형님, 제가 글쎄 신용카드를 안 가지고 그냥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가다가 그냥 돌아왔어요. 카드 가지고 다시 나가야 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젊은 애가 정신이 없다며 혀를 끌끌 찼고 저는 얼른 바깥으로 나와 차에 시동을 걸고 전 속력으로 달렸죠. 집에서 먼 거리를 달려왔다 싶었을 때 주차할 만한 곳을 찾아 차를 멈췄어요. 그리고 생각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집안에 제가 알고 있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죠. 장롱 뒤쪽에서 들리던 소리? 결코 제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니었답니다. 그러고 보니 안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던 시어머니와 그 알 수 없는 목소리의 주인공들의 관계가 궁금할 수밖에 없었죠. 도대체 이런 일들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그러다가 제가 한 가지 기억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바로 집 근처를 배회하던 그 아줌마에 대한 것이었죠.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더니 시누이가 펄쩍 뛰던 일도 생각났고요. 정말 무서워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지만 제 남편이 관련된 일이었어요. 이렇게 말 한마디 없이 도망치고 말 수는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동네 어귀에 들어서면서 그 아줌마를 또 볼 수 있었어요. 얼른 내려서 아줌마를 붙잡았죠. 아줌마는 처음에 저를 겁내하더군요. 아줌마, 저희 집 주변을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 이유가 있죠? 왜 그러시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저 겁내지 마시고요. 저 역시
알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래요. 아줌마가 제가 누구인지를 물었고 저는 시집 온 지 얼마 안 된 며느리라고 스스로를 소개했죠. 세댁, 나는 그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예요. 일단 일이 너무 힘이 들어서 그만두고도 싶었고, 그리고 그 집 사람들 다 너무나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세댁 혹시 그 어마어마한 집이 자가가 아니라 새 들어 산다는 거 알아요? 새를 들어 산다니 정말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도대체 그 비싼 동네에 그것도 그 큰 집에서 보증금은 얼마며 만일 월세라면 도대체 얼마를 내고 산다는 말인가요? 아줌마가 말해주더군요. 적어도 1,000만 원 가까이 세를 주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고 했더니 의외로 우리 시집이 그 집으로 이사 온 것이 얼마 안 되었다는 것이었죠. 부근의 인력 사무실에서 아줌마는 인기가 좋은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요리 솜씨가 좋고 깔끔해서 써본 사람들은 다시 찾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줌마가 시집의 입주 가정부로 고용이 되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무슨 공사를 하는지 안방과 지하를 인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공사를 하더라는 것이었어요. 기간도 꽤 걸렸고 마당에 쌓인 자재들을 볼 때 큰 공사였다는 것이었어요. 공사가 다 마무리되었을 즈음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데 동네 사람들에게서 얘기를 들었다며 집안에 어떤 공사를 했는지 따져 묻더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지하실이 지저분해서 깨끗하게 개조해 놓았노라고 그 사람들을 달랬다더군요. 원하면 나갈 때 원상복귀 하겠다고 했고요. 그때 아줌마도 슬그머니 집주인과 시어머니를 따라 지하실에 내려가 보았다고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지하실이 아주 깨끗하게 사람이 거주해도 될 정도로 공사가 되어 있었다는 거였어요. 집주인은 지하를 다른 사람한테 세를 놓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돌아갔다죠. 그러고 그 다음부터 시집의 생활 습관이 완전 바뀌었다고 했어요. 우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식사량이 대폭 늘었고 혼자서 아줌마가 다 알아서 하기는 힘들었대요. 아줌마가 혼자 일을 하기 어려워 다른 사람 한 명을 더 쓰게 해달라고 말했더니 시누이를 불러들이더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지하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을 가끔 들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하실을 염탐하다가 결국 해고되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듣고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갔죠. 갔더니 시누이가 또 길길이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딜 나가서 이제 왔냐는 것이었죠. 나가다가 갑자기 현기증이 나고 어지러워서 병원에 갔다 오느라고 늦었다고 둘러댔어요. 다음 날 남편과 시아버지가 출근을 하더군요. 제가 사람 소리를 들은 곳은 분명 장롱 뒤쪽이었어요. 어떻게든 시누이와 시어머니를 바깥으로 불러내야만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았죠. 고민하다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 사촌 오빠한테 연락을 했어요. 저희 친정 큰아버지의 아들이었답니다. 오빠가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제게 기막힌 방법 한 가지를 알려주었어요. 하지만 그 계획을 실행할 기회가 쉽게 오지는 않더라고요. 그 사이에 남편에게 언지를 주기도 했죠. 이 집이 자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동네 사람들을 통해 들었다고 했어요. 남편이 흠칫 놀라더군요. 그리고 제가 남편을 떠보았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큰 집에서 새를 들어 살아야 하느냐. 시누이네를 내보내고 집을 줄여 작은 아파트로 이사해도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 아니냐고요. 남편이 자신은 결정할 권한이 없으며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얘기만 나오면 예민하게 구는 것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근거를 모아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제가 못 보았던 집안의 공간들을 살펴보라는 오빠의 말에 미지의 지하실도 살펴보기로 했죠. 마당에서 지하실로 들어가는 통로는 튼튼한 쇠문으로 되어 있었고 자물쇠까지 잠겨 있더군요. 그리고 뒷마당도 살펴보았어요. 뒷마당에는 놀랍게도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닌 듯 나뭇잎들이 짓밟혀 있더군요. 그리고 그 나뭇잎의 방향은 안방의 창문 쪽을 향해 나 있었어요. 그러다 드디어 계획을 실행할 기회가 왔답니다. 시어머니가 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는 것 같더니 시누이와 부엌 식탁에서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의논하더군요.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이 의논이 길어지는 것 같았어요. 장부 같은 것을 펼쳐놓고 깜짝 놀랄 만큼 많은 현금을 쌓아놓고는 무언가를 열심히 계산하는 것이었죠. 그 사이에 저는 사촌 오빠가 가르쳐준 대로 방 안으로 숨어들었어요. 정말 가슴이 뛰고 무서워서 죽을 것 같았지만 오빠의 말을 믿고 그대로 했죠. 장롱문을 열어보니 역시 뒤쪽에서 분명한 말소리가 두런두런 들리더군요. 그리고 장롱 뒷판을 조심스럽게 앞, 뒤, 좌우로 움직이자 뒷판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러고는 문이 하나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 문을 살짝 열고는 저와 오빠가 계획한 대로 했죠. 불이야! 불이야! 큰일 났어요! 불 났어요! 제가 소리쳤죠. 금방 안방의 연기가 자욱해졌고 그 연기가 아마 장롱 뒤쪽 문을 향해서도 퍼져갔겠죠. 그 순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답니다. 장롱 뒤쪽 문이 활짝 열리더니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튀어나오는 것이었어요. 그 중에는 시아버지와 시누이 남편 그리고 제 남편도 보였죠. 출근을 했다던 사람들이 장롱 뒤에서 나오는 희한한 장면이었어요. 저는 비로소 초로에 접어든 부부의 음식이 왜 그렇게 많아야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답니다. 사람들이 튀어나오자 저는 침착하게 양동이에 물을 부어 불을 껐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안방으로 튀어들어오면서 이 모든 장면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급하게 저를 양쪽에서 잡더니 거의 쓰지 않는 1층의 작은 방으로 끌고 가더군요. 그리고 저를 밀어넣더니만 나오지 못하도록 바깥에서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저는 그 작은 방 안에 오래 갇혀있지 않아도 되었답니다. 곧 일단의 사람들이 거실을 통해서 안방으로 뛰어들어가는 소리가 났고 제가 방 안에서 세차게 문을 두드리자 저를 밖으로 나가게 해주었어요. 사촌 오빠가 같이 온 사람들을 지휘하고 있었답니다. 제가 오빠와 일을 의논할 때 오빠가 해주었던 말은 이랬어요. 혜정아, 네 말을 들어보니 그것은 하우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수법이야. 하우스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도박장이라는 거다. 아마 몰래 모여서 도박을 하고 있을 거야. 도박장을 개설한 사람은 일단 장소 사용비로 꽤 많은 돈을 받아내고 식사 등 필요한 물품도 엄청난 이문을 얹어 팔기도 하지. 맥주 한 병에 10만 원, 뭐 이런 식이야. 그러면서 오빠가 말했죠. 기회가 올 것이니 기회가 오면 놓치지 말고 오빠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요. 저는 그 기회를 보다가 안방에 양동이를 가져다 놓고 그 안에 불을 지펴 연기를 냈던 것이었답니다. 우리 오빠는 말이죠.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는 검사였어요. 우리 집안의 자랑이자 긍지였죠. 저에게 그렇게 하도록 시켜놓고는 집 주변을 수사관들이 매일 감시를 한 것이었어요. 제가 결정적인 증거가 드러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죠. 장롱의 통로를 통해 기어나온 사람들이 줄줄이 연행되었어요. 남편과 시아버지 그리고 시누이 남편도 연행되었죠. 저는 참고인 겸 증인으로 검찰 수사관들과 동행했고 가정부 아줌마도 참고인으로 와 있더군요. 제가 시모와 시누이에게 말했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명품으로 휘감고 사는 것이 그렇게 좋던가요? 남의 집을 빌어서 도박장을 개설할 정도로 돈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렇게 해서 모은 돈으로 앞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는데요? 내 짐작이지만 아마 생각보다 저축이 많지 않을 것 같네요. 그렇게 번 돈은 금방 써버리기 마련이니까요. 정말 성실하고 힘들게 번 돈이라야 귀중한 것을 아는 법이죠. 아이고,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집안이 망했구나. 옛말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는 말이 있지 않니? 나는 내 나름대로 그렇게 쓴 거다. 지하에 음식 날라다 주고 심부름 해주는 일은 뭐 쉬웠을 것 같니? 나도 힘들게 노동을 해서 번 돈이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물건들 좀 사들였다. 이게 정승같이 쓴 거 아니겠니? 궤변 중에서도 인류 역사상 최고의 궤변이네요. 한 사람도 아닌 온 식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으니 그것도 정말 희귀한 일이고요. 남편과 시아버지는 이미 상습 도박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았다죠. 그리고 남편은 이미 한 번 이혼을 한 전력이 있더군요. 그것도 남편의 도박병 때문이었죠. 이혼 후에도 그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선
번듯한 가정을 꾸려 멀쩡하게 살아가는 척 연기를 할 필요가 있었죠. 하지만 비밀을 숨기기 위해선 이것저것 많이 아는 똑똑한 서울 아가씨들보다는 시골에서 순박하게 자라난 며느리가 좋았을 테고요. 아이씨, 시골뜨기라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는데 완전히 잘못 짚어서 집안 망했네. 뭐 들어가도 몇 년 살면 나오겠지. 우리 집 이런 식으로 안 죽는다고. 사촌오빠가 이번엔 아마도 빨리 나오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해주더군요. 시아버지의 도박병은 이미 젊은 시절에 시작되었대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지 일확천금을 노리는 경향이 똑같았다더군요. 남편은 도박 때문에 입건되면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는 아예 이 길로 들어선 것이었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회사에서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고 한 달에 한 번 월급을 받는 그 기쁨이 기억이 나나? 그런 기쁨을 내던지면서 이런 두려움 속에서 돈만 추구하고 살았다고? 그리고 도박 뒤치다꺼리를 위해서 결혼을 했다고? 충고하지만 자식은 낳지 마라. 좋은 것을 가르칠 것 같지가 않아. 내가 보기엔 모두 구제불능이거든. 이혼 서류의 도장을 받으러 구치소로 갔죠. 남편은 여전히 들킨 것이 억울한 모양이더라고요. 저를 보고 이를 가는 표정을 보고 알 수 있었어요. 가족 전부가 도박 개장죄로 실형이 선고되었고 적어도 3년 동안 사회에서 마주칠 일은 없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저는 작은 회사에 취직을 했답니다. 주경 야독이라고 낮에는 일을 하고 퇴근 후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적은 임금이지만 아껴 쓰며 저축도 조금씩 하고 있죠. 저금 통장이 한두 푼씩 불어나는 그 재미를 남편과 시집 식구들은 당연히 모르겠죠. 지금까지 제 결혼에 얽힌 이야기를 해드렸네요. 꽤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텐데 시간 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